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그 회식 과정에서요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112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검찰 수사관의 이 신분증을 꺼내면서 경찰을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승진을 위해서 여기저기 간부들에게 부탁하고 다녔고 도가 좀 지나쳐가지고 내부 수사관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채용당 씨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법무부 추천 명단 속에 아까도 그 말씀 하시던데 좋습니다. 추천해서 왔어요. 그렇지만 내부에 최소한의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우 씨가 과거 특감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로 관두게 된지 혹시 알고 계신지? 그 정확히 공개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좀 알 수는 없고요. 그 과거 정부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지금 저희로서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네. 결국 함량 미달의 이런 수사관이 어떻게 채용됐을까? 국민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인걸 특별감찰반 반장이죠. 현재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 수리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인걸 특검 반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곡동 사저 의혹에 무혐의 처분하고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서 70억 뇌물 내건 롯데 측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 국정지원을 전혀 맞지 않는데 특검 반장이 된다?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임명됐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인걸 특감반장 경우에 있어서는 또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네. 자기 직속 그 부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보를 조사를 해서 세평을 조사하고 능력을 검토한 후에 그 선택을 했고 수석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은 어때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 과거 그 변호사로서 대기업 변론한 문제 삼으신 김현장에 있었죠? 네, 김현장에 있으면서 대기업 변호를 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로서는 이 특감반장이 갖고 있는 당시 특수수사 그 검사로서의 능력을 고려했고요. 공안 전문이죠? 꼭 공안은 아닙니다. 특수가 주고 공안을 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안에서 네. 전문적으로 했었던 것이 경력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수사관이 일탈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지휘계통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계속 경고를 받았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민정수석은 특감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보고를 받습니까? 특감반 내부 상황 말씀이십니까? 내부 상황은 정기적으로 받으시냐 아니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받으시냐 이 말. 사안별로 받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네. 일부 언론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실내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사정 관련 업무는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백운우 비서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네. 민정수석실 산하의 내 알겠습니다. 비서관은 분업 체계가 분명합니다. 네. 민정수석은 이렇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셨던 반부패 비서관 민정비서관 특급반장도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청와대 발표를 보더라도 김 수사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민간인 사찰한 정보를 보고했고 박형철 비서관이 민간인 관련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1년 전이고 그 외에도 수차례 구두 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월 정직 등 징계가 있었는데 바로 복귀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그 작년 7월에 그 경고를 주고 그 후에 1년 정도는 특별한 문제를 네.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의 지휘 통제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예. 역으로 보면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도 통제를 벗어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1년간 특감반에 있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김태우 수사관 자신 주장이에요. 자신을 제외하고는 특감반 활동에 경험이 없어서 5, 6개월 동안 자신만 보고를 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줄 아는 수가 정보가 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부서에 계속 두고
업무를 시켰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떠세요? 전혀 아니고요. 그건 다른 특감반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태우 그 행정요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감반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참 분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채용과 관리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사건 초기 특검 특별감찰반을 전원 복귀시킬 때부터 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 한 말씀. 당시 이제 전원 복귀시키면서 전면 공개를 못했던 것은 저희의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고 그 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오는 바람에 그때 비로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그 공중파 3사와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7분 내로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조국 수석님께 여쭤볼게요. 예.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김태우 수사관이 어쨌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그 특감반원으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청와대 파견 근무는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특히 정권 초기 같으면은 승진 코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경쟁도 치열한데 이렇게 새 정권에 이어서 계속 온다는 얘기는 뭔가 그 사람의 특별한 그 노하우가 있거나 뭔가 있어서 채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혹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그 수석께서는 거기는 관여 안 했다고 하셨는데 예, 누가 면접 했나요? 과정과 평가 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인가요? 네, 물론 저는 보고를 받았고 예, 그 네. 결론을 승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첫째는 특감 반원 중에서 김태우 요원 외에는 모두 다 과거 정부에 일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 과거 정부에 일한 경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법무부의 추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각종 비위 첩보 수집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가 법무부 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면접 태도도 좋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 뽑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시점에 가서는 과거 정부에 일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비위 첩보 수집 능력이 좋았다. 그 다음에 면접 태도가 좋았다. 결국에는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감찰 능력,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했을 것 같긴 한데 감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까 뭐 이제 이전에 그만두게 된 경위 같은 건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능력을 사서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자꾸 그 모든 것을 김태우 수사관한테 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환경부 그 리스트와 관련해서 일체 임기 중에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장 330여 개 공공기관장 중에서 현재 임기 중에 그만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몇 명이나 되나요? 곧 자료를 보고 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나중에 좀 해주십시오. 네네.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수석께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얘기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존중한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고요. 예. 예컨대 이철성 경찰청장님 같은 경우도 예, 과거 어쨌든 정부의 제가 네. 물을게요. 왜 시간이 이제 제한이 네네.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공직자나 그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그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 철학 공유라든가 임기 보장된 경우에 보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임기 보장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임기 보장을 존중한다는 게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으로 알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경우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정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그분의 업무 능력이나 등등이 문제가 예, 있다면 알겠습니다. 교체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예. 업무 능력도 보겠지만 국정 철학도 공유해야 되지만 임기 존중이 굉장히 큰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하나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산자부가 지난해 10월에 국감을 앞두고 만든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자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 중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한다. 결국에 거꾸로 보면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아까 않다? 오전 네.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 중에서 국정 철학 문제에 대해서 예. 논란이 있는 분도 계속 네, 임기를 이어서, 유지한 분도 예,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최근 발전 사장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2017년 9월 20일에 한전 발전 4사 이거 보시면 4명이 동시에 같은 날 2017년 9월 20일에 임기를 뭐 1년 이상 남겼습니다.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그만두게 된 거죠. 동시에 4명이 사표를 낸다는 게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점은 저의 업무 밖의 일이기 때문에 밖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예, 그런 제가 얘기죠. 답변할 근데 이와 수 있는- 관련해서 발전 4사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의원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바는 없다. 위에서 연락이 오니까 내게 된 거고 또 산업부도 자발적으로 했겠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매번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계속 수석님께서는 그런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가 아는 바가 물어보는 없고 거고요. 저의 예, 업무 권한을 예. 받기란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예, 의원님 질문 마치시면 끝나고 간략하게 제가 답변하시죠. 많은 범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예.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유임됐던 한국전력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그리고 에너지공단, 무역보험공사 이분들도 다 기간이 그 당시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낙하산이라고 공격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낙하산이 아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정상적으로 그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선임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 5월입니다. 5월에 그 MB 정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바로 사표를 받습니다. 보면은 5월 30일, 5월 31일 4명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사표를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이걸 의원면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산업부가 이건 알아서 다 사표를 받았을까요? 위에서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정리를 한 건데 산업부의 산업기관이 41곳입니다. 그중에 23곳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아까 환경부에 대해서는 4명밖에 없다. 또 3명은 아직도 근무 중이다 했는데 여기 산업부는 23곳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 퇴임을 시켰습니다. 왼쪽에 임기 만료일이고 오른쪽에 보면 퇴임일이죠. 그럼 이들이 다 자발적으로 다 그만뒀을까요? 산업부가 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만두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답할 보여지거든요. 사안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답변해 보시죠, 주 예, 실장님. 의원님 우선은 쭉 자세한 내용까지 주셔서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출범할 시점에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장 이제 전체 337개인데요. 그 중에 10개 직위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27명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출범했는데 조금 공공기관장, 감사, 이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장은 그 임기를 채웠거나 재직 중인 분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셨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이거나 약 30% 정도가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론하신 분들이 그런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 감사는 88%가 임기를 채웠거나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 이사는 92%가 임기를 채웠거나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 각 부처별로 아마 차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저희도 의원님 오늘 질의가 있어서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은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정부가 바뀌었을 때에 초기에 저희가 미처 이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 엄두도 못 낼 때도 사임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고요. 그건 어쩌면 정권 바뀌었을 때 관행처럼 이제 진행되어 온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처별로 새로운 장관들이 들어서면 또 부처별로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부처 성격에 따라서는 각 부처마다 이제 그 평가 또는 부처별로 지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위원회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또 이거는 그 기관의 장이 직무 감독의 범위 안에 있는 일로 보입니다.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저희가 다 나눠서 의원님 주신 질의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네. 우선 그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의원입니다. 조국 수석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몇 년 전에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기대도 컸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이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청와대가 특별 감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 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어떤 사법개혁 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지금 진흙탕이 돼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와 오전 질의를 보면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에 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죠 오늘. 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니 처음에 모두의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국민께 그러셨죠. 송구한 말씀 예, 올렸습니다. 송구하다. 예, 그건 사과한 겁니다. 무능 관리를 잘못한. 그다음에 이제 범법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더 밝히고 앞으로 더 휘슬 블로어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 청와대 좌파 매체들이 전부 지금 김태우를 이게 범법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응천, 박관천 똑같이 했습니다. 예? 똑같이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 나고 감옥 보냈지만 결국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김태우가 미꾸라지면요. 청와대는요. 미꾸라지 연못이에요. 미꾸라지 연못.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겁니다. 그 갖고 온 정보 가지고 장사해서 톡톡히 장사하셨잖아요.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은 실컷 자기가 수혜를 받아놓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연못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국민들은 김태우가 미꾸라지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이 이게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꾸라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서실 직제 7조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확대를 이렇게 조 수석이 마음대로 이렇게 검찰도 아닌데 검찰이나 법원도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 그러면 되지. 뭐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죄 대상을 20명을 정해놓고 그중에 4명의 범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범죄 기수가 4명이고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서 그중에 근데 4명만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우선 KTNG 건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폭로가 되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자, 이것은 임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차관 카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 자, 이 카톡 보면요. 여기 보면 차관이 개입한 게 나옵니다. 차관이 개입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차관이 시켜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차관 새끼도 X 새끼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 가지고 지시해놓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청와대가요. 뭐 텔레그램 만들어 가지고 뭐 숨기고 해도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임 실장님, 네네. 기재부 차관에게 예. 임 실장님이나 혹은 청와대 누구가 이 KTNG 사장 인사 개입에서 사장 연입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자, 나중에 이 법적인 이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이 특검반 이거는 김태우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날 그 보도가 난 그날 아침에 이형걸 팀장이 특검 반원들에게 이인걸 팀장이 특검 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 개입하라는 지시를 특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차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내라는 특감이 아니고 문서 유출을 감시 지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할 건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이것은 김태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상준, 박종준, 서윤덕 등 기재부에 4-5명의 특검반이 투입이 됩니다. 자, 이 지시에 대해서 저희 김태우에 관한 녹취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께 묻습니다. 그날 그 보도 나온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이나 그 팀장에게 기재부 감찰하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KTNG 건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의 예. 건은 저희가 알지 못한 사안입니다. 예, 지시하셨죠. 그날 네, 아침에. 그렇습니다. 예, 왜 지시하셨습니까? 국가 공문서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차관이 KTNG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은 왜 조원동 문제는- 수석이 그건 제가 강요죄에 해당돼서 그 문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꼭 집어서 지시를 하셨냐 이거예요. 그건 임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질문 그다음에 마치시면 잠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백원호 비서관이 해경 월권으로 해경 조사한 사실 지시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 유재수 건에 관해서 네. 유재수 건도 이 백원호 비서관이 금영위 부위원장에게 지시를 해서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시하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예, 자,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답변 듣고 그 다시 지금 수사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오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들으시고 다음번 질문 또 하십시오. 먼저 임종석 예, 실장부터 우선 저는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KTNG 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신모 전 사무관이 이제 여기를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인데요. 의원님 일단은 이 문제가 이제 MBC에 보도됐을 때에 당시 기재부의 그 문건 내용이 일부 이제 제보가 돼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저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거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오늘 아마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그 시중에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그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도화 언론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장이 전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회를 동원해서 혼자 재임 후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다시 연임을 하는 이것이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 장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 연임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도 아주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 이게 투명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 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폭로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장 연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장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이 과정에 참여한 어떤 공무원들이 어느 지위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여기에 개입한 바도 또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 셀프 인사를 했다는 데가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아닙니까? 포스코, KT, KTNG 그리고 시중금융권의 전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로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진짜 이 의원님들, 위원장은 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위원장이 허수아비입니까? 여기 꼭두각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까? 예? 아니 무슨 위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위원장 진행에 따르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네, 답변.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민정수석께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왜 4명만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KTNG 문서 유출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소상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강규상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짧게 답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강규상 의원님께서 환경부 리스트 관련해서 기수 미수로 비교를 하셨는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합법 활동입니다. 둘째, 저희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에 빚지지 말고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장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검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세요. 예.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유재수 드려야죠.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제가 오늘 그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그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하러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까? 하여튼 그래서요. 네, 해 주시고요. 김도부 의원님 저 자료 관계해서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아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아니 하십시오. 네. 예, 아까 우리 조국 수석께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 추가로 지금 이 논란의 모든 것이 370개 공공기관의 장과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것은 청와대의 수요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걸 리스트 아니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업무를 아무 상관없는 부처가 지금 다니면서 사표 제출하고 종용하고 이랬다는 건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청와대에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임종석 실장님. 예. 뭘 내놓으면 되냐면 매주 우리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인사추천위원장이 비서실장일 것입니다. 제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로는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아마 포함될 거고요. 매주 인사검증 수석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을 탁 공개를 하면 100일하에 청와대가 무고하다. 아무 잘못 없다. 예? 이런 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매주 실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인사검증 수석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속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런 불필요한 의혹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불과 한 주 아시고 저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내부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가 비파렴치한 네. 범법자로서 그 사람이 하는 의원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육급 조사하고 진실 게임을 하잖아요. 김도우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그만하시죠.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네. 그 자료를 내시면 그만하시죠. 그냥 네. 명쾌해지잖아요. 예. 네. 자, 그만하시고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스폰서 수사관, 비위 혐의자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이 부안해동하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이 직전에 폭로하신 카카오톡 기재부 직원의 KTNG 관련 카톡 내용은 작성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 맥락도 없고 그냥 카더라하는 무책임한 폭로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주장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주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안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 일부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그 아래 특감반장, 그 아래 데스크, 그 아래 특감 반원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첩보는 특감 반원 각자가 수집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특감 반원 사이에 점선으로 칸막이를 표시했는데요.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수집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올리면 데스크가 판단을 해서 거르고 또 특감반장이 거르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바텀업입니다. 근데 김태우 문서 중에는 바텀업도 못 되고 그냥 바텀인 것도 있죠. 한 예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오전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만 그 김태우가 부처에 요청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준 거고 이건 전혀 위로도 올라가지 못한 문서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블랙리스트는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철저하게 하향식 탑다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바텀업 혹은 바텀업도 되지 못한 바텀이냐 탑다운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의 차이도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걸 한번 살펴보죠. 권칠승 의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해명이 정말 가관이라고 하면서 조직적 지시 보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이날 저녁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첩보는 김태우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인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때 수집한 거다. 또 김태우의 호위무사 석동현 변호사도 인정을 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근데 공문 보내서 사찰합니까? 시점상으로도 청와대 근무 전이었고 내용상으로도 공적인 영역입니다. 이 박용호 센터장의 정부 지원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죠. 그리고 올해 7월 이첩 지시를 한 거는 첩보 내용 중에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참고 자료를 넘긴 건데요. 이것까지 싸잡아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 저는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의 사찰은 청와대에서 총리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했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 나온 4명씩의 특감반이 또 개인적으로 무슨 사찰을 할 수 있을까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팩트 체크부터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조국수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퍼요. 네.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네네.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네, 크리스퍼 기술은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조용히 좀 해주시죠.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건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나쁜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되돌리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 취지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조국 수석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김태우가 수집한 107개의 첩보 대부분은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호 받으셨습니까?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전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그건 이미 그 특감반장 선에서 네, 엄중 경고를 맞습니다. 주고 끊어냈던 일입니다. 네,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동향도
보고받지 마찬가지입니다. 못하셨죠? 예. 네, 특감 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단을 지시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방통위 고삼석 위원과 김현미 장관 간의 갈등에 대한 첩보는 제가 그거를- 보고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례적으로 민정수석까지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거는 왜 그거는 어떤 성격이? 장관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장관님과 관련 여러 가지 비위 첩보라거나 또는 부처 관련 사실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뒤로 확인을 했더니 그 내용이 사설 정보지에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보고는 받았지만 그 정보 가치가 매우 약해서 폐기했습니다. 폐기하셨어요. 네. 임종석 실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업무 보고해 보니까 특별감찰반 쇄신안 중에 감찰반 구성 다양화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는 감찰반이 지금 데스크까지 9명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4명, 검찰에서 4명 하고 반장 예, 감사원. 데스크까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한 기관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감사원과 국세청을 포함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쇄신안을 내셨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구성 그리고 이제 감찰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까지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구체적 구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험을 하면서 일단 구성원을 다양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제 검찰 통상 말하는 이제 범죄정보 요원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이 이번에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데스크는 감사원이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에서 최근에 이제 감사원 출신으로 반장을 임명을 했고, 물론 이제 검찰 출신 범정요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주로 의존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오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 약간의 긴장도 발생하고 또 경쟁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출신들을 섞어서 조치하는 것이 첫째는 상호 견제가 되고 둘째는 정보의 정확성을 크로스 체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답변석에 있는 두 분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이 회의 운영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유도를 하세요. 아까도 그냥 불기소 처분된 겁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박근혜 정권 때 불기소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위원장께서. 두 번째, 지금도 어느 기관장 얘기를 하니까 기관장 예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한 명한테 하면 꼭 다른 사람까지 답변을 하게 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물어보면 또 조국 수석까지 보충 답변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위 회의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질의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충분한 질의 시간을 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유도된 답변, 청와대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변명을 듣는 장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그간 한 달 동안 김태우 감찰반 수사관의 문제로 많은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굉장히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오늘 사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압축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강효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박경미 의원님께 제가 제시한 카톡은 아주 근거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무슨 찌라시나 근거 없는 것이면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박경미 의원님도 정책 책임을 똑같이 지셔야 됩니다. 그럼 무책임한 제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검증도 안 해보고 무슨 근거 없이 부안해동했다.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자 당연히 왜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반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거 없었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께서 이거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하세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강효상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박경미 의원께서 발언의 취지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게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거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 맥락도 없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발언한 거를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추정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익명 처리가 되고 그것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그런 상황적인 그 컨텍스트에서 이걸 주고받았는지 전혀 배경 설명이 없이 그것만 네. 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로 하시죠. 네. 네, 이런 정도로 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알려주시고요. 네. 제가 자, 조작했다고 네. 조작이라는 단어도 저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하시죠. 네, 다음은 무소속 전남 나주시 화순군 출신 손금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주 화순 출신 손금주 의원입니다. 입당 법적 절차를 자, 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쟁점으로 삼는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냐. 세 번째가 폭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정수석님.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앞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정상적인 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이 구별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4대강을 반대, 또 이명박 반대, 세월호 가족, 박근혜 촛불 집회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찰을 했던,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 문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면 민간인 사찰이 왜 문제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까지 났느냐를 보면 아까 박주민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특정 정치적 반대자를 지목해서 조직적, 지속적, 계획적으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민간인 사찰이고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2009년 기무사 민노당 시민단체 사찰 사건, 또 2008년 MB를 비방한 민간인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수석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찰이라 주장되는 정치인 또는 기업 관련 정보가 정치적 탄압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정보 수집 과정에서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습니까? 일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가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사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가 공익적 차원이냐,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감찰본부가 결과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간업자로부터 골프와 항음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유 수사, 부당개입 시도, 또 가기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청와대의 지시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며 공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자신의 비적발로 인한 원대복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구명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님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 불법적인 비위를 덮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것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여러 허위사실 유포하는 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휘 관리 책임을 수석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일탈행위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행위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 특감반원의 활동의 습성을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게 되면 저희 민정수석실에서 특히 특별감찰반 차원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정라인의 업무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쇄신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공유를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월 14일에 쇄신안을 발표하셨죠. 예. 그 쇄신안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박경미 의원이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감사원이나 국세청을 함께 포함시켜서 그 출신 기관 간의 견제, 긴장 관계를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인걸 특검반장 전 특검반장이 사실은 특감 데스크를 통해서 특감 반원들에 대해서 어떤 좀 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아니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이 그럼 그만큼 특감 반원들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새로 그 임명된 그 특감 반장의 경우 공직사회에서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도 감사원 내에서 아주 다단계로 평가받아서 저는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이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서 그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비위 첩보가 시작된 시점이 이미 청와대 오기 전이었죠. 예, 작년 5월로 작년 알고 5월 있습니다. 검찰 네. 근무 당시였죠. 그 김 수사관 밝힌 내용 중에 보면 현역 의원인 실세장관의 비위를 수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눈밖에 났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근데 그게 11 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1 보고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일 보고라 하면 네. 그 특감 반장이 이제 외근을 하는 이 특감 반원들은 외근 요원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 보고에서 오늘 밖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짧게 적어내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일일 상황 보고 네, 근태 그 정도. 관리를 위한 내용이고 그 안에 첩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아주 뭐 제목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서에 불과합니다. 지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뭐 박근혜 친분 사업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본연의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자, 박근혜 친분 사업가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친분 사업가가 그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 사안입니다. 예.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이 불이익 처분의 그런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네네. 환경부 문건의 자료의 대상들이 그런 처분의 대상이 됐습니까? 전 전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출신 김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병욱입니다. 오전 내내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고 오후도 벌써 지금 3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에 그리고 오늘 많은 의원님들 질의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 띄워주세요. 네. 김태우라는 비행위자가 전과 경력이 있는 스폰서 최두영의 뇌물수수건에 개입하다가 발각이 되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가짜뉴스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임종석 실장님. 여기 뭐 틀린 내용 있습니까? 예,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태우라는 비행위자가 공익 제보자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을 가장한 사익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최두영은 우리 조국 수석님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마치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프레임. 많은 의원님들 지적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정치의 불행이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게 많이 행해졌고 그 관련된 법원의 엄격한 판결문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넘기시라니까요. 네, 그리고 정말로 청와대 오기 전에 만들었던 정보를 청와대에 있으면서 했다는 등등해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왔는데 전혀 공당으로서 필터링과 검증 없이 묻지마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조국 수석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운영위 이 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같으면 이런 김태호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정식 감찰을 청구한다든지 징계를 청구한다든지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한다든지 소위 말하자면 긁어부스럼 나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무마했다면 사건 당사자가 처벌을 피해보려고 무차별 폭로를 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이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마당에 검찰이나 경찰을 좀 잘 다뤄갖고 조용히 넘어가지 왜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너무 공정하게만 하려는 도덕적 우월주의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쉬쉬하면서 덮고 그러면서 넘어갔던 거죠. 그 어떤 폐단이 지금 쌓여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국 수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특히 이제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서 자신의 스폰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길 방문해서 그 방문 결과를 경찰부터 통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그냥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원칙론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특별감찰반원의 불법 행위를 민정수석이 은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가 범죄가 될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김태우란 그 행정요원의 행동과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감찰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행정요원이 특수사과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저희가 정식으로 감찰을 지시를 하고 저희 내부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받는 태도에서 이 사람이 이걸 덮든 안 덮든 간에
덮든 공개를 하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게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덮었다 그러면 경찰 특수수사과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덮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경찰에서 민정수석실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라는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조수석님 말씀에 동의해 주시리라 보고요. 우리 임종석 실장님, 예, 의원님. 네, 우리 조수석님 말씀은 이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시는 분으로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는 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기조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특별히 이 사건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한테 기회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청와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권력으로 느낀다. 네. 그러니 늘 더 조심하라는 말씀은 뭐 습관처럼 늘 저희들에게 주셔서 대통령께도 참 전체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저로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 네. 혁신이라는 게 항상 어렵고 시끄럽고 저항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희생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쟁화한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수영님, 그다음에 임종식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이만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부 또 산자부 많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모든 그 노력을 다해서 올라갔을 그 자리에서 남은 임기를 남겨두고도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수석님, 예. 특감반 초기 단계에 전체 공공기관 327군데에 대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임기, 특이 경력, 성향, 출신 등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작성한 게 있습니까? 지금 문서를 그렇게 만든 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알게 됐지만 네.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김태우 비서가 정말입니까? 네, 김태우 요원이 그걸 보시죠. 보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겁니다. 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박영철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이인걸 반장의 주도로 화이트보드에 그려가면서까지 작성됐다는 게 나오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야권 성향 인사 100에서 200명에 대한 출신 성향 세평을 잡아서 강제 사퇴를 유도하고 속칭 말하는 캠코더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비위 행위자의 들어보십시오.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렇게 일방적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김태우의 진술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김태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 8명 전원 공직기 반부패 비서관 모두 특감 수사를 반장 받을 모두가 것입니다. 관여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여러분들이 작성됐다는 327명의 그 대상에 서여졌던 세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됐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그 사람의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수석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요. 검찰에서 저는 수사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밝힐 것이라고 형님. 봅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오전에 저한테 그러한 문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건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취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문건은 존재합니까? 김태우 요원이 만들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김태우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시했다거나 특감반에서 이인근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다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7월 20일 백원은 민정비서관 명의로 내려갑니다. 적폐 잠깐만 위원장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위원님들. 위원장님 저는 다른 네, 지금까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정규 뉴스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